당신은 지금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녀가 먼저 전화한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녀가 돈 얘기 없이 찾아온 게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부모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잃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둘째는 존중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자녀도 망가집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녀가 전화하면 반갑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만약 두렵다면 이미 관계가 망가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전화벨 소리가 반갑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돈 달라는 전화일까 봐서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3년 전보다 줄었습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부분 자녀에게 갔을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3년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나빠졌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줬는데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도와줬는데 존중받지 못합니다. 희생했는데 외로워졌습니다. 한 번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합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다음 달에 또 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옵니다. 금액도 점점 커집니다.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안 주면 자녀가 무너질 것 같다는 것을. 자녀에게 돈을 주는 부모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원비를 미룹니다. 친구 만남을 거절합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돈을 보내느라 자신을 위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희생하는 줄 모릅니다. 부모는 숨기고 자녀는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됩니다. 돈을 주면 자녀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오히려 자녀도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불안합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랑한다고 준 돈이 관계를 망칩니다. 도와준다고 준 돈이 자녀를 망칩니다. 걱정돼서 준 돈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만듭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돈 주는 부모가 왜 결국 바보가 되는지 그 이유 5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사는 71세 장미선 씨 이야기입니다. 장 씨에게는 48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4년 전 겨울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오래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6개월 후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아들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가로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또 보냈습니다.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 달라는 연락은 계속 왔습니다. 2년째가 됐을 때 장 씨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늘 비슷한 시기에 왔습니다. 월말이 가까워질 때였습니다. 카드값을 내야 한다거나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어느새 장 씨는 아들의 생활비 일부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봄 장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을 팔기로 한 겁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노후를 위해 남겨준 땅이었습니다. 팔린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장 씨는 그중 2천만 원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이 사업을 제대로 정리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아들은 또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줘도 모자란다는 것을. 그날 밤 장 씨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4년 동안 아들에게 보낸 돈이 3,8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장 씨 통장에 남은 돈은 1,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50만 원이 나가면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1,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요양병원에라도 가야 한다면 1년에 3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장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 씨는 오랜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68세 최순덕 씨와 70세 한영자 씨였습니다. 세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최 씨가 물었습니다. 미선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장 씨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에게 4년간 3,800만 원을 보냈다고. 이제 내 노후 자금이 거의 없다고. 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딸한테 3년간 2천만 원 넘게 줬어. 한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5년간 4천만 원 보냈어.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미선아,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장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 나중에 우리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건데.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장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내가 아플 때는 어떡하나?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그럼 지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는 이번 달부터 끊기로 했어. 더 이상 못 주겠어. 내 노후가 불안해. 한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제 우리 나이가 70인데 우리도 살아야지. 장 씨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말 끊을 수 있을까?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최 씨와 한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자금이 빠듯하다며 8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는 못 도와주겠다.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장 씨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이제 70이 넘었어. 앞으로 병원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해. 더 이상 도와주면 엄마가 무너져.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떡해요? 장 씨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버텼습니다. 너는 너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평생 도와줄 수는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 씨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송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 씨는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사업 정리하기로 했어요. 다시 취직 준비할게요. 장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장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 씨는 최 씨, 한 씨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작은 펜션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밤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장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웃었다고.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 씨는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젊어 보인다. 장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삶을 찾았거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200만 원이던 잔액이 1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조금씩 모았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도 덜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 씨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너가 이렇게 철이 들었으니. 그날 저녁 장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아들도 산다고.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진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설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장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용기 내서 거절한 자신이, 끝까지 버틴 자신이. 이제 장 씨는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미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받습니다. 돈을 끊는 순간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럼 이제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왜 자녀에게 돈을 주는 부모는 결국 바보가 되는 걸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장미선 씨의 아들을 보세요. 4년 동안 엄마 돈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카드값이 밀리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됐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면 엄마한테 손 벌리면 됐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48살이 됐지만 스스로 설 줄 몰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기회가 없으면 해결 능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자녀에게 계속 돈을 주면 자녀의 문제 해결 근육이 퇴화합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부모가 뒤에서 잡아줍니다. 하지만 계속 잡아주면 아이는 절대 혼자 못합니다. 넘어질까봐 계속 잡아주면 균형 잡는 법을 못 배웁니다. 어느 순간 손을 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배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줘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돈을 끊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은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취직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는 절대 혼자 서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사함이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장미선 씨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500만 원을 빌렸을 때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감사 표현이 줄어들었습니다. 갚겠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2년째 되니까 빌린다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필요한 금액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3번, 4번 계속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적응 현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반응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특별했던 것이 나중에는 평범해집니다. 부모가 계속 돈을 주면 자녀는 적응합니다. 엄마가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안 주면 섭섭해합니다. 왜 이번엔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 소중히 쓰지도 않습니다. 공짜로 받은 돈은 쉽게 씁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부족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3번째 이유는 부모 자신의 노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장미선 씨를 보세요.
4년 동안 3,800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제 통장에 1,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합니다.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으로 1억 4,4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병원비가 빠졌습니다. 70대 평균 병원비는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라도 가야 한다면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다 주고 나면 부모는 결국 자녀한테 손을 벌려야 합니다. 지금 주는 돈을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 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차라리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덜 부담입니다. 지금 자녀를 살린다고 다 주면 나중에 부모 자신이 짐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가 돈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장미선 씨는 아들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돈 달라는 전화일까 봐서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자녀 전화가 반갑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전화가 반가운 겁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관계가 바뀝니다. 전화는 부탁이 됩니다. 만남은 거래가 됩니다. 대화는 협상이 됩니다. 사랑은 조건이 됩니다. 네가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이런 계산이 들어갑니다. 더 슬픈 건 이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만날 때마다 불안합니다. 오늘은 또 얼마를 달라고 할까? 이번엔 뭐라고 거절해야 하나?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만날 때마다 손 벌려야 하니 부끄럽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고. 부모가 계속 주기만 하면 관계는 의존 관계가 됩니다.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녀도 결국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고 돈을 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장미선 씨 아들을 보세요. 4년 동안 엄마 돈으로 살았습니다. 사업은 계속 안 됐습니다. 빚만 늘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48살이 됐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손 벌리는 자신이 한심했을 겁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 중에서 존중 욕구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 돈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게 없으니까요. 남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엄마 돈으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 자녀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나이까지 엄마한테 손을 벌리고 있지? 친구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걸까? 이런 생각이 자녀를 괴롭힙니다.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장미선 씨가 돈을 끊자 아들은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자기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엄마한테 고마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아들로 돌아온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면 부모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망가집니다. 관계도 망가집니다.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돈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스스로 섭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왜 못 끊을까요? 두려워서입니다. 안 주면 자녀가 무너질까봐. 안 주면 나쁜 부모 같아서. 안 주면 자녀가 원망할까봐. 이 두려움이 부모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주면 자녀는 정말로 혼자 못 섭니다. 계속 주면 부모 자신이 무너집니다. 계속 주면 관계는 영영 회복 안 됩니다. 멈추는 게 사랑입니다. 거절하는 게 용기입니다. 끊는 게 진짜 도움입니다. 장미선 씨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용기 내서 거절했더니 아들이 섰습니다. 돈을 끊었더니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주면서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멈추면서 함께 설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돈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내 생활비부터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메모장을 꺼내세요. 한 달 생활비를 적어보세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약값 모두 적으세요. 그리고 그 금액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자녀가 아무리 부탁해도 내 생활비는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 생활비가 70만 원이라고 합시다. 국민연금이 6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럼 10만 원이 부족합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씩 20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녀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해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자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구부터 씁니까? 자신부터 씁니다.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돕습니다. 자신이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기 지원을 끊는 겁니다. 매달 주는 돈을 말합니다. 매달 100만 원, 매달 50만 원 이런 식의 지원입니다. 이걸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기 지원은 자녀를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매달 들어올 돈을 계산에 넣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을 계획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응급 상황에만 도와주는 겁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돕는 겁니다. 자녀가 입원했다거나 실직했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평소 생활비나 카드값은 돕지 않습니다. 그건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거절하는 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탁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준비된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어려워. 엄마도 앞으로 살 날이 남았어. 이번에는 너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봐. 이 세 문장이면 됩니다. 짧고 명확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자녀가 따질 수 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같은 말을 하세요. 지금은 어려워. 너가 방법을 찾아봐. 3번, 4번 반복하세요. 자녀는 결국 알아듣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 되는구나. 네 번째 방법은 24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녀가 부탁하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하루만 기다려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루를 기다리세요. 24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충동적으로 보낼 일이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자녀가 스스로 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한테 빌렸다거나 할부로 바꿨다거나 방법을 찾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자녀도 알아서 해결합니다. 부모가 바로바로 줘서 자녀가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5번째 방법은 작은 성공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달은 50만 원만 주기. 다음 달은 30만 원만 주기. 그 다음 달은 안 주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이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번 거절해 봤더니 자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방법을 찾더라. 이런 경험이 쌓이면 다음번엔 더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6번째 방법은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한 번은 조용히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를 줬는지 말해주세요.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보여주세요.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서 보여주세요. 대부분의 자녀는 모릅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엄마 통장이 거의 바닥난 줄 모릅니다. 엄마가 병원비 아껴가며 준 돈인 줄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래야 자녀도 현실을 알게 됩니다. 7번째 방법은 내 삶을 되찾는 겁니다. 돈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안심합니다. 엄마가 잘 지내시는구나. 내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괜찮으시구나.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친구들을 만나세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한테 연락하세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세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세요. 요가든 수영이든 등산이든 뭐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여행을 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이틀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삶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70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8번째 방법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받으세요. 언니가 거절했다니 나도 해볼까? 친구가 끊었다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9번째 방법은 자녀의 성장을 믿는 겁니다. 자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혼자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다 해줘서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장미선 씨 아들을 보세요. 돈을 끊자 스스로 취직했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녀를 믿으세요. 자녀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놓아줘야 자녀가 섭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성장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환경만 주어지면 스스로 성장한다고. 자녀에게 그 환경을 주세요. 스스로 서야 하는 환경을 주세요. 그럼 자녀는 성장합니다. 10번째 방법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처음이 가장 힘듭니다. 자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일주일을 버티세요. 2주일을 버티세요. 한 달을 버티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녀도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이번에는 정말 안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겠구나. 자녀도 적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가 찾아옵니다. 과일을 들고 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활비 먼저 확보하기. 전기 지원 끊기. 거절하는 말 준비하기. 24시간 기다리기. 작은 성공부터 경험하기. 솔직하게 대화하기. 내 삶 되찾기.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자녀의 성장 믿기. 끝까지 버티기. 이 10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메모장을 꺼내서 내 생활비를 적어보세요.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마세요. 자녀를 도와주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효도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 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실 것이 있다면 번호를 적어주세요. 한 가지를 실천하실 거면 1번, 두 가지를 실천하실 거면 2번, 세 가지 이상이면 3번.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선택으로, 내 행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응원합니다.